5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했던 투자들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복귀가 돼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쓴 돈은 훨씬 많죠. 뭐 연 거의 한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이상은 쓴 것 같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 오기가 뭐였냐면, 부동산의 본질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1등부터 꼴등까지에 대한 순서가 딱 정리가 되니까 부자들은 정말 그 삶의 방식이 저희들하고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에도 없는 부동산 임장 이야기 작가 김지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서만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또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이 차이 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투자들이 잘못됐다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잘 하려고 하면 다양한 지역을 좀 알아야 되고, 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임장을 시작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그렇게 하다가 뭐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보게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했던 투자들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복귀가 돼서 뭐 그런 부분을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쓴 돈은 훨씬 많죠. 뭐 연 거의 한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이상은 쓴 것 같고요. 왜냐면은 뭐 돌아다니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뭐 책 사보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자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직접 구매를 해서 봐야 되고 했으니까 돈은 뭐 얼마 썼는지 계산 안 해봤는데 그냥 한 그 강의에서 썼던 비용이 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외적인까지 합치면 뭐 몇 억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처음 시작을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 오기가 뭐였냐면, 부동산의 본질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왜 여기는 올라가고 저기는 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알고 싶었는데, 이제 그냥 그때부터는 뭐 비용이고 뭐고 모르겠고 일단 답을 알 때까지 계속 하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 거는 이제 부동산을 할 때 이제 돈을 다시 모아야겠지만 잃어버리지는 않는 방법 정도는 배운 것 같아요. 잘하는 것보다 잃지 않는 방법이 뭔지는 배운 것 같으니까 저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 내 돈을 넣는 게 부동산 투자의 본질인 것 같고요. 예전에 인구가 막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이제 개발이 막 무한정 되던 시기에는 아무 지역이나 사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국을 다녀보니까 인구,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도시들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 어떤 도시는 제가 이제 손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하늘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정도의 느낌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5년부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에 제일 중요하셔야 될 점들은 정말 잘 골라야 된다. 서울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뭐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그 외 지방에서도 잘 골라야지. 어떤 유튜버가 좋다던데요, 뭐 1억 넣으면 뭐 20억이 된다던데요, 뭐 빌라를 사면 뭐 개발이 된다던데요, 이런 말을 듣고 투자를 하면 그냥 내 돈이 먼지처럼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한 5년을 매주 걸었던 것 같고요. 한 주도 거의 안 빼고, 물론 특별하게 뭐 몸이 좀 안 좋았다거나 일이 있으면 패스는 했는데, 제가 거의 임장을 202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6년 차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한 4년 반 정도는 거의 매주 나가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일 많이 걸었던 게 하루에 한 7, 8km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진짜 그 지역을 다 봐야 해가지고 이제 50km 이상을 뭐 연이틀 걸은 적도 되게 많고, 또 뭐 연휴 같은 경우에는 뭐 3일, 4일씩 연달아 가지고 이제 하루에 뭐 30km 이상씩 계속 걸었으니까,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책도 쓰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한 거의 횟수로 5년 동안 걸은 키로수랑 시도를 합쳐보니까 42,400km 정도가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을 쓸 때 지구 한 바퀴라고 적었던 게, 지구의 이제 전체 이 둘레가 42,400km더라고요. 그 정도는 걸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분들의 세상이 서울이 전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 친구들을 보게 되면 태어나서 커왔던 동네를 못 벗어나고 계속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운 좋게 압구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또 아니면 아이를 낳고 했을 때 압구정에 집을 사고 싶지, 저기 뭐 경기도 일산이나 부산에 가서 바다가 보이는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의 부동산에 대한 세상은 압구정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친구는 저기 뭐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 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행히 뭐 공부에도 크게 뜻이 없고 그냥 뭐 그 동네에서 그냥 뭐 회사도 다니고 아이도 낳고 싶어 해가지고 내가 보는 세상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나중에 결혼해서 집을 살 때, 아,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린다고 하니까 강남에 임장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니면 공부를 해서 투자를 뭐 강남에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결혼했고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여기서 주택을 마련해서 평생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거든요, 일반인들이. 그런데 이 두 친구는 그냥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해서 그냥 집 산 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태어난 친구들이 수십 년이 흐르면 자산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그 태어나고 나고 자라난 지역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 지역들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삶을 사는 건데,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자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직장을 서울에서 얻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 친구는 태어난 게 지방이었지만 직장을 서울로 얻으면서 이제 집을 서울에서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럼 이 친구는 이제 태어난 지역의 한계를 우연찮은 기회로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는요. 네.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임장을 가는 건 사실 그 물리적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혼인 직장인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는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연애도 해야 되고 뭐 모임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워낙 바쁠 때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매주 막 공부를 하러 나가고 지역을 둘러보러 나간대요. 과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일단 이게 1차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지역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주말마다 그렇게 내 시간과 노력을 써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게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지역에 대한 비교가 없으면 내가 하는 부동산 투자가 올바른 건지 이 지역에 이 가격이 합당한 건지에 대한 것들이 자꾸 물음표가 생기면 집을 사지를 못해요. 물론 절대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서 이제 임장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임장 교육을 받으려면 아니면 부동산 공부를 받으려면. 그러면 뭐 대부분 가르쳐 주는 게 한 달에 한 개씩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 20개가 넘는 행정구역을 가야 되고 또 뭐 경기도나 뭐 그 외 지방까지 가게 되면 뭐 지금 부동산 교육 강의들이 한 달 기준으로 한 50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 20개 들으면 1000만 원이고 그 외에 뭐 기타 등등까지 적으면 2천만 원을 넘게 써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포기를 하는 거고 혼자 하다가 지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주말에 집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이제 요즘은 그 스마트워치 많이 차시잖아요. 한 15km만 혼자 한 3일 정도 걸어보시면 아 이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구나라는 걸 바로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리적, 그 다음에 금전적, 시간적 한계로 대부분 포기를 하시는 거고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이제 어떻게 부동산을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책에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쓴 건 뭐 엄청나게 고귀한 뜻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막 뭐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저희가 막 나눔을 하고 무료 봉사를 하려고 쓰는 의도는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해왔던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거고 이제 그에서 깨달은 과정들을 쓴 거였는데 임장을 할 때 그냥 쉽게 내가 사는 지역 아니면 내가 가보고 싶은 지역의 수준을 보고 싶으시면
그 내가 가보고 싶은 동네의 가장 큰 스타벅스를 가셔가지고요. 커피를 한 잔 시키고, 한 2시간 정도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막 더운 날씨에 걸어 다니면 힘들잖아요. 햇빛 밑에서 막 땀도 나고.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이요. 시원한 스타벅스 가셔가지고 커피를 한 잔 딱 드시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막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몇 살 때 사람이 있는지, 가족 구성원이 많은지, 뭐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젊은 사람이 많은지가 한꺼번에 눈에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 지역에 어떠한 인구 구성이 되어 있나를 보시게 되면 뭐 그 주변을 조금 돌아보시면서 뭐 음식점도 있는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깨끗한지, 주변에 주택가가 많은지, 뭐 화물차가 많은지 정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1차적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장, 2장 이렇게 내 기억력을 쌓아가시면 되는 거지. 막 무턱대고 막 걷고 막 뭐 하루에 뭐 10km, 20km를 걸어야 되고 뭐 부동산 수업을 계속 들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책에 나온 내용 보시고, 저희가 그 단계를 1단계부터 계속 적어놨거든요. 뭐 그런 거 몇 개만 참고해서 보시고 나서 궁금증 생기시면 저희 뭐 카카오 그 채팅, 오픈 채팅방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친절하게 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쉽게 이제 한눈에 딱 깨달은 건 왜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는지는 확실히 알은 것 같아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강남이 뭐 거품이다, 뭐 분당이 거품이다, 뭐 부산의 뭐 아파트 분양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직관적으로 본 것들은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1등부터 꼴등까지에 대한 순서가 딱 정리가 되니까 이 가격이 왜 이 가격대인지에 대한 그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블로그에 올해 초 한 2월쯤인가 그 글을 쓴 게 있어요. 이제 그때 신문 기사가 음마 아파트가 이제 국평 84가 25억이 이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뭐라고 썼냐면 싸다 사도 된다. 근데 지금 음마 아파트가 국평이 40억 하거든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15억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2억씩 거의 오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7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40억을 하는 건데 음마 아파트는 실제로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40억이면 수익률이 도대체 몇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장을 해보고 깨달은 것 중에 왜 음마가 40억을 해야 되는지, 왜 압구정 현대가 지금 70억이 넘어가는지, 왜 원베일리가 뭐 이렇게 뷰가 나오는 곳이 70억을 하는지,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두가 압구정 현대에 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건데, 지금 한국인들 마음속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그거를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삶을 누리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왜 내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자꾸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갉아서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압구정 현대에 안 살아도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곳에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수준에 맞춰서 검소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막 SNS를 보고 뭐 자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지시는데 나만의 압구정 현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들은 정말 그 삶의 방식이 저희들하고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지역이 좋아서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그런 기존 소유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지금과 같은 토거제나 이런 뭐 실거주 의무가 없었을 때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집을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동네를 떠나기 싫어서 뭐 집을 여러 번 이제 수차례 수리를 해가면서도 계속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각자 개인의 많은 그 이유들이 녹아있는 지역이고
또 그 환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는 많이 다른 기준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맹목적으로 압구정 현대가 왜 뭐 몇십억 하고 뭐 몇백억 하고 하냐 이거를 보시기 전에 그냥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린데, 아, 대한민국의 비싼 부동산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부동산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야겠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부 뭐 부동산 교육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 뭐 샷시나 주차장이나 뭐 놀이터나 뭐 주변 환경을 보라고 하는데 많은 녹물이 나오고요. 압구정 현대는 그 샷시가 검정색 옛날 샷시들이 막 녹슬어 가지고 그 유리창에 그 비닐 막 대놓고 한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로 그냥 그 집을 소유만 하고 계신 거고 관리를 1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압구정 현대 진짜 가보시면 엘리베이터가 3층 이하로는 걸어 다니라고 하세요. 그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은 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실 때 맹목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있냐 없냐는 주변의 환경,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 구성, 학군, 그 외 상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압구정 현대는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 백화점이 있잖아요. 현대백화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낡고 망가지고 뭐 이게 아니고 신축만 좋다 이게 아니라 가치를 보셔야 되는 거고, 실제로 아편은 실제 소유자분들 중에서 집을 비워놓고 그냥 딴 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 집이 가치가 있냐 이런 것보다는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데, 왜 지금 압구정 현대를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기가 비싼지를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내가 사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원래 공부할 때도 1등 하는 친구의 공부 방법을 배우라고 하지 뭐 한 15등, 20등 하는 친구의 공부 방법을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 하는 지역에 가서 보고 그 지역에 대한 느낌을 가지시고 그걸 내가 사는 동네랑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비싸지 않은 이유가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남 3구라고 하는 게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세 군데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 반포에 있는 원뱅일리가 이제 평당 2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초구에서 반포는 강남구랑 인접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많이 잘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초에 있는 반포 밑은 방배고요. 그 옆은 사당과 이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속도로가 잘려 있는 그 부분으로 단절이 돼 있고 반포만 하나 있는데 붙어 있는 도시의 그 모양새가 예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배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사당 이쪽도 막 이수 쪽도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파워에도 2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자, 아편은 볼게요. 아편은 압구정동 밑으로 신사랑 논현이 있고 그 밑으로 대치가 있고 개포가 있어요. 근데 압구정 현대는 이쪽 왼쪽으로 붙어 있는 게 서초에 있는 반포 쪽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올림픽 공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예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싸냐 비싸냐를 떠나서 어쨌든 얘는 지금 새 건데 얘는 헌 건데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압구정 현대가 10년 뒤에 지어지게 되면 지금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라고 저는 물어보면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해요. 왜? 지은 지 40년이 된 아파트가 지금 지은 지 1, 2년밖에 안 된 아파트랑 가격이 똑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압구정 현대가 다시 지어졌을 때 새 아파트가 되면 평당 얼마일 거냐? 저는 그냥 미니멈으로 4억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평이 120억 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거고 그럼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텐데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러 오잖아요. 결국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샤넬백이랑 에코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가방 중에 기능은 뭐가 더 좋죠? 에코백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샤넬을 못 사서 안 다니냐면 내가 샤넬을 매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리셀도 일어나고 사고 팔고가 일어나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과 뭐 내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투자에 대한 그런 가치나 가격의 상승은 사람의 심리인데, 압구정 현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거고 지금 이미 평당 2억이 넘어갔고 뭐 그렇게 돼서 완공이 되면 그냥 최소 10년일 텐데 10년 뒤에 국평 120억 시대 저는 온다고 확신합니다. 네.
지방 부동산은 버블이 많이 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 카톡방이나 여러 군데서 답을 드리지만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집을 잘못 사시면 분양받았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나중에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울 중에 특히 핵심지 마용성 그 다음에 강남 3구는 아닌 이유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부산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부산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그래도 꽤 상위권 대학들하고 점수대가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랑 같이 부동산 상담을 해주시는 이제 지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부산대학교 수능 점수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랑 아예 비교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이 내 자녀를 대학을 보낸다고 하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서울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구가 서울로 모여들고 있고 그 친구들이 결국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 직장을 서울에서 다니고 싶은 거고, 그럼 서울에서 내가 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서울의 집값에 대한 거품이 빠진다? 저 빠지는 지역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직접적으로 지역 비하라고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하철로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막 경기도인데 막 그 핵심지 뭐 강남 지역의 업무지구라든지 뭐 저기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막 접근하는 것들이 정말 막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써야 되는 그런 곳들은 저는 가격이 안 오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바로 집 밖을 나와서 직장을 갈 수 있고 쇼핑을 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거품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샤넬하고 에르메스 가방은 왜 거품이라고 안 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오픈런해서 리셀하고 롤렉스는 없어서 못 팔잖아요. 제가 실제로 궁금해서 오늘 인터뷰 오기 전에 전국에 있는 롤렉스 매장에 전화를 돌려봤거든요. 시계를 받으려면 1년 반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왜 아무도 롤렉스 시계 가격이 리셀이 돼서 원래 1,000만 원짜리 모델을 2,000만 원에 파는 거는 거품이 아니라고 하고 압구정 현대가 2억인 거는 왜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제가 한남동이랑 그 용산의 신동아 파밀리의 아파트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옆에 카페도 자주 갔었고 또 한남동 가서 밥도 많이 먹어보고 이제 돌아다니기도 되게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왜 항상 그 서울 집값의 신호탄이 송파가 되고 강남 3구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진짜 몇 달을 거기를 계속 이잡듯이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용산은 그 강남 3구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송파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송파는 이제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잠실 5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장미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옆으로 파크리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잠실 르엘이랑 아이파크가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석촌호수 주변 그쪽에 시그니를 이렇게 우뚝 서서 기축을 잡아주고 있고 그 주변이 이제 다 깨끗해진 거예요. 이제 잠실 5단지랑 장미 아파트만 새로 바뀌면 장미는 이제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파는 진짜 완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용산은 뭐가 문제냐면 처음 시작하는 용산역부터 한남동 끝까지 새로 싹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면 이 전체 넓은 지역을 새 걸로 바꾸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송파는 완성의 초입에 들어왔어요. 잠실주공 5단지랑 장미만 뜯으면 이제 그 도시를 흠잡을 만한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해지는데 이제 용산은 너무 많은 지역을 손을 봐야 돼요. 강남을 뛰어넘을 거다. 이제 아까 똑같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강남구가 서초구랑 송파구보다 뛰어난 게 좌우로 서초랑 송파를 끼고 있고 그 가운데 강남이 있어서 비싸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용산이 강남을 이기려면 마포구랑 성동구가 서초랑 송파를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독 상품성 하나로는 뭐 용산에 있는 특수성 있는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파르크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되게 막 비싸니까 그런 상품 개별적으로 특수성을 지닐 수 있어요. 뭐 한남 더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데 지역 전체에 대한 가격으로 용산이 강남을 이길 수 있으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강북과 강남을 봤을 때 강남이 훨씬 좋기 때문에. 예. 근데 용산도 좋아질 거예요. 근데 언제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도 꺼려하고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별 상품성에 대한 것들은 용산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역 전체에 대한 볼륨은 강남이 이기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 자체는 강남구가 1등일 거고요, 앞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강남과 강북, 그러니까 한강을 기점으로 잘랐을 때, 서초, 강남, 송파 이 세 개의 힘이 마포, 용산, 성동 이 세 개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깨지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강남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사들 보면 뭐 준강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과천. 과천은 경기도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과천에 뭐 레메안슈르나 뭐 그 위에 밑에 아파트들이 되게 많은데 뭐 25억, 30억을 과천에 쓸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안 쓰겠어요. 저는 그냥 그 돈 가지고 대치동이랑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 저는 그 돈을 과천에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여의도도 좋은데요. 여의도가 이게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랑 얘기가 똑같은데요. 이제 여의도는 붙어 있는 게 밑에 뭐 당산, 그 다음에 영등포, 그 다음에 흑석이잖아요. 이게 힘이 없어요, 힘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보고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흑석이 좋아질 거냐, 노량진이 좋아질 거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량진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 넓이가 더 크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흑석을 좋아하냐면, 흑석은 일단 노량진보다 한강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미 흑석은 새로 만들어졌을 때 얼마가 될 거라는 기축되는 물건이 있어요. 아크로 리버하임이 지금 국평이 30억 가까이 찍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뭐 명수현대나 한강현대는 아크로 리버하임보다 더 강에 많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얘가 벌써 30억이야? 그럼 우리도 30억은 가겠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한 17억, 18억 하니까 안전마진이 있네, 뭐 분담금 부담해도 남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노량진은 지금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보고 노량진이라고 이제 여쭤보시냐면은, 사람은 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흑석 쪽은 엄독도 심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대수가 노량진만큼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노량진은 역세권도 가깝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규모를 보면은 노량진이 더 좋아질 건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노량진 뉴타운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흑석에 살래, 노량진에 살래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노량진 갈 것 같아요. 네. 신도시는 분당 빼고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뭐 선도지구를 한다, 뭐 리모델링을 한다, 뭐 재건축을 한다, 좋아요. 좋은데 사람의 기본 심리 자체가 남을 위한 마음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잘 돼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설사가 자선단체인지 이익단체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익단체가 집을 새로 지었을 때 그 수요를 받아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중에 가장 사업성이, 아니면 가장 그런 돈에 비싸게 만들어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압구정 현대잖아요. 근데 압구정 현대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뭐 일산 뭐 저기 멀리 있는 무슨 도시들 막 거기서 뭐 선도지구를 한다? 그럼 그걸 누가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신도시들이 개발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면 분당이 먼저 삽을 떠서 시작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분당이 안 되는데 딴 데가 먼저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각자 개인의 이익이 이렇게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당에서 이제 목돈을 가지신 분들은 뭐 오히려 이렇게 막 호재가 터져서 가격이 상승할 때 오히려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좀 개별적인 것들은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분당이 돼야지 뭐 신도시들이 이제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분당에서 호재가 계속 생겨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 오히려 분당에 계신 분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당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분당이 이렇게 딱 고립돼 있거든요, 모양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성남 쪽으로 이제 확장이 가능한데, 성남도 이제 새로 막 뜯고 있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성남은 아래고 분당은 위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분당이 정말 깡패인 이유가 딱 하나인데,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그러니까 얼마나 직장에 빨리 가느냐, 이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 부동산을 볼 때 학군보다 중요한 게 직장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원가를 대표하는 곳이 뭐 대치, 목동, 그 다음에 저기 노원 쪽에 있는 은행 사거리 뭐 이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군지보다 서울의 집값을 좌우하는 건 지하철 노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주요 노선이 23579거든요. 23579. 근데 이 23579에서 특히 중심부나 아니면 핵심 업무직으로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지하철까지 한 40분 안에 끊어지는 지역의 서울인데 뭐 역세권이고 아파트가 대단지고 초품하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막 지방에 막 백화점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데 2시간 걸린다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계속 보셔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거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서울광역시 안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가 위로든 아래로든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 중에 너무 비싸지도 않고 또 너무 싸지도 않은데 환경이 좋은 곳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광명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광명. 그냥 광명. 왜냐면 지금 도시 전체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광명이 지금보다 더 비싸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철산주공 12, 13이 아직 남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지역도 다 뜯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광명은 광명 KTX역부터 저기 뭐 광명 그다음에 철산 막 이렇게 있는 그 지역까지 전 지역이 다 새 옷으로 갈아입거든요. 근데 서울에 이런 도시를 찾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직주 근접도 나오고 환경도 좋은 철산이 경기도지만 앞으로 정말 좋지 않나. 왜냐면 수지나 그 외에 뭐 기타 등등의 도시들이 이미 좀 지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 쾌적도 요즘에 좋아하는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힘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철산 쪽도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은 그 막차 시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출발 시간이. 근데 직장인들이 일을 하거나 회식을 하다 보면 막차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출근을 좀 늦게 해야 되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중간에 아파서 조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냥 택시를 타고 한 10분, 15분 내에 있는 곳으로 가서 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열차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속열차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 걸리는데 1시간 만에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1시간 만에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부산에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부산으로 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속철도로 인한 편의성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앙도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질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탄에 사는 친구가 있고요. 파주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GTX를 타고 이게 이제 서울역 구간이랑 삼성역 구간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한 방에 되면 가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파주에 있는 친구가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지 파주에서 만날까라고 얘기할까요? 서울역이랑 삼성에서 만나자고 할까요? 저는 삼성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앙으로 들어오는 속도들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외곽에 있는 도시들이 점점 힘을 잃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GTX로 호재가 생긴다라는 거를 보시지 말고요. 그냥 전통의 강자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23579 GTX가 뭐 예를 들어서 10분 만에 서울 뭐 중심지로 접근을 해도 2호선이 훨씬 좋고요. 3호선이 훨씬 좋고요. 5호선이 훨씬 좋고 7호선, 9호선이 훨씬 좋아요. 왜? 이들은 내 직장에서 밤 12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택시를 타고 적당한 금액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거리니까.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하지 지하 막 몇 층을 내려와서 열차를 기다리고 시간에 쫓겨가면서 뛰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GTX의 호재로 인해서 외곽에 있는 서울, 뭐 경기도 외곽에 있는 부동산들이 살아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중앙이 점점 힘이 강해지면 집값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값을 못 버티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연계되는 라인으로 해서 외곽으로 나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되게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동산의 가장 큰 변화를 만든 게 쿠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쿠팡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방을 다녀보면 그 개인 자영업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멸망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집 밖으로 나가서 뭐 마트 아니면 뭐 식료품점, 고깃집, 야채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단지 내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쿠팡은 문자 막 이렇게 하나 보내서 주문하면 뭐 저녁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사는 게 편할까요? 주문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주문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진짜 핵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상권이 아닌 이상 동네 상권이나 아파트 단지 내 상권들이 다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단지 신축으로 지어놓은 외곽 신도시를 가게 되면 그 지하철역이랑 그 대단지 상권을 이루고 있는 몇 개 지역을 빼고는 모든 상가가 다 공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결국에 사람들의 수요가 주택으로밖에 몰릴 수
수가 없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이 아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차가 빨라지고 외곽으로 몰리고 이런 상황들은 결국 중앙에 집값을 더 높게 만들 거고 그 집값을 버티지 못하는 분들은 다 외곽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서울의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여쭤보시면 줄어들 겁니다. 지금보다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 서울 전체 인구는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를 가지는 게 이제 진짜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처럼 하나의 권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뭐 접근을 일반인들이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집 구매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돌아다녀 보시고 이제 집을 봤을 때 아이를 키울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된다고 하시면 저는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단 뭐 외곽에 있는 몇 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 가지시지 말고요. 진짜 23579에 붙어있는 핵심 노선 안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뭐 사회 초년생이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뭐 연봉을 2억 정도 받는다고 하면 두 친구 합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에서 1,200 정도를 받을 텐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럼 아기도 키우고 뭐 이제 둘이 맞벌이 하니까 베이비시터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월급의 절반은 생활비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한 6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에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니까 월세를 살아야 되니까 뭐 아파트 월세를 얻으면 한 200만 원 정도 내야 될 거고 이 친구들이 연봉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정말 노력해서 모아서 맥시멈으로 노력해야 뭐 한 500에서 600? 그러면 600만 원씩 1년 모으면 뭐 한 7천, 8천? 그럼 이 친구들은 진짜 영끌에서 모으는데도 2년이 넘게 걸려야 2억이 넘는 돈을 모을 테고 그렇게 또 대출을 받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실제로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지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계속 몰리면서 인플레로 집값이 날아가기 시작하면 서울의 뭐 괜찮은 단지에 있는 집값들에 대해서는 웬만큼 연봉을 받아서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경희궁자이가 그 주변이 되게 막 깨끗하게 되어 있고 아니고 경희궁자이가 예쁘고 쾌적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 주변은 다 구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에서 막 20몇 억씩 막 찍으면서 계속 집값이 치고 올라가는 이유는 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주변에 뭐 그런 대사관이나 아니면 유명한 기업에 뭐 있는 분들이 직주 근접으로 살기를 너무 원하시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또 광화문 접근성이 나오니까 그 직장 수요를 다 빨아들이는 거죠. 저는 그거의 단적인 예가 서울역 센트럴 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역 센트럴 자이가 지금 하자가 되게 많은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구평이 20억이에요. 20억.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학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주 근접. 왜? 아이를 안 낳으니까. 아이를 안 낳고 내가 사는 게 편해야 되는데 그런 효율성이 나오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그런 단지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북한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제 뭐 전쟁 관련된 동영상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어차피 전쟁이나 하면 뭐 하루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뭐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제 북쪽에 있는 경기 북부 쪽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내가 사는 집에서 새거가 바로 옆에 생기면 새거에 관심이 가지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거든요. 근데 그 새거가 안 생기고 지금 딱 만들어진 거에서 계속 좋은 걸 골라야 되면 그걸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돈을 쓰고 시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아래, 그러니까 강남을 포함해서 뭐 분당, 뭐 그 외에 뭐 판교, 뭐 아니면 그 외에 기타 도시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집을 지을 땅이 없어요. 그거를 새로 때려 부시지 않으면 새 집을 못 지으니까 이제 그런 가격 상승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뭐 김포, 파주, 뭐 그 다음에 그 외 기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뭐 검단까지요. 검단까지 왜 안 되냐면 이 집이 낡았잖아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아파트를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좋을까요? 빈 땅을 그냥 매입해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게 훨씬 이득일까요? 당연히 빈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경기 북부는 그런 빈 땅들이 너무 많아요. 흔히 말해서 논밭 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투자하시면 필패하는 거예요. 필패. 그 단적인 예가 저는 고덕 신도시라고 생각해요. 평택 지제가 막 반도체 단지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평택 지제역에 SRT 타고 내리셔가지고 왼쪽으로 딱 보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은 지제역에서 이제 주거 단지로 되어 있고 왼쪽은 산업 단지거든요. 고덕 신도시로 들어가는 초입에 거기에 진짜 근로자들이 막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오고 정말 심할 때는 홍수 난 것처럼 막 사람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평택이 집값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왜? 고덕 신도시를 가보면 진짜 벌판이거든요. 뭐 옛날에는 뭐 장화 신고 들어가가지고 뭐 구두 신고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내 신분증이 어디에 살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가 핸드폰이랑 미디어로 만천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정보가 폐쇄적이지도 않고 다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을 계속 지어서 확장성이 있는 곳은 폐쇄적 정보력이나 가격 파워가 안 나오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북부나 아니면 경기도 아래쪽에 확장성이 많은 도시는 함부로 들어가시면 필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교가 제2의 강남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돈을 쓰는 크기를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판교의 현대백화점이 신세계 강남을 못 넘어가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그 사이즈가 다른 거고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네이버나 뭐 카카오가 미국처럼 막 아마존 뭐 아니면 애플 뭐 엔비디아처럼 삼성, 현대, SK를 능가하는 기업이 되면 판교 집값이 강남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판교는 절대 제2의 강남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판교의 특정 단지들이 뭐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돈이면 강남 갈 것 같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뭐 판교의 대장급 아파트들이 지금 84 기준으로 뭐 28억 뭐 이 정도 하는데 그 돈이면 뭐 역삼, 대치, 뭐 개포 쪽에 평수를 조금 조절하든지 아니면 연식을 조금 조절하면 그 가격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거기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판교가 좋기는 하나 한계가 분명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권의 사이즈나 뭐 아이를 키우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앞으로의 향후 전망성을 봤을 때 똑같은 가격이면 판교 갈 거냐 강남 갈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강남 간다고 확신합니다. 동탄은 그냥 동탄역 주변만 깨끗하고요. 이제 주변도 좋아요. 근데 주변이 좋은데 한계가 뭐냐면 동탄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동탄도 이제 연식이 차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막 레이크 뭐 무슨 이름 붙은 아파트들이 막 동탄 2단지가 막 생기고 있거든요. 점점점 이제 힘을 많이 잃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동탄에서 막 GTX가 나와서 출퇴근이 편하다고 하는데 GTX역이 동탄역이랑 똑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접근성이 나오는 아파트들만 좋겠죠. 그러면 그 외적인 지역은 아침부터 또 막 힘들게 출퇴근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모르겠고 만약에 서울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동탄에 사신다고 하면 빨리 정리하셔서 위로 올라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동탄에 집을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분들이 이미 은퇴를 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연금도 나오시고 동탄에 자가도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사는 게 너무 만족스러우시대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상담이 오셔서 팔고 서울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셨을 때 저는 동탄에 계시라고 했어요. 왜? 그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투자에 좀 뜻이 있고 뭐 내가 한 40대고 뭐 시드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상급지로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막 동탄에 막 비싼 핵심지에서 계속 몰빵을 하시는 건 가격 그런 올라가는 상단의 유리 천장이 100%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광역시는 고령화가 되어가는 게 확연히 눈에 띄입니다. 부산도 뭐 늘 노인과바다라고 하는데 뭐 그냥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부산에도 이제 지하철 노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끝나고 한 9시에서 10시쯤 지하철을 타보면 거의 1호선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다수를 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울산은 지하철이 없으니까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하철이 있는데 새벽에 대전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 어른들이 캐리어를 들고 대전역에서 지하철을 타세요. 왜냐면 뭐 동구 주변이나 대전역 주변이 이제 구시가지라서 연세든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면 캐리어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유성 온천을 가세요. 온천을 하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 무료값을 할인해 주니까.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방은 아이를 안 낳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내가 서울에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은 지방에 투자하셔도 돼요. 근데 지방에 투자하실 때는 핵심지 말고는 이제 답이 없다. 그러니까 뭐 외곽에 막 확장을 하고 뭐 호재가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 돼요. 왜? 그거를 받아줄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러
하러 서울로 올라가고 있고, 지방의 기업들은 점점 소멸하고 있고 아이를 안 낳는 상황에서 지방에 그래도 투자를 해야 한다면, 저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력이 있는 곳을 고르라고 한다면 지방 핵심지, 그러니까 뭐 부산은 해운대구 수영구, 뭐 울산은 뭐 문수로 아이파크 주변, 옥동 학원가 주변, 그 다음에 대구는 뭐 수성구의 범사만삼 학군지에서 진짜 공부 열의가 뜨거운 곳들, 뭐 그런 곳들, 그 다음에 광주는 뭐 봉선동에 있는 풍경채부터 뭐 더샵까지 있는 그쪽 라인들, 그 다음에 대전은 둔산동, 그러니까 둔산동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 도룡 SK라고 좀 특이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스마트시티랑. 근데 이쪽은 이제 부유층과 그 연구단지에 대한 수요층이 있으니까 여기는 특정적으로 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수요가 몰리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대전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뭐 기축 대장인 뭐 크로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데, 만약에 내가 크로바에 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투자는 뭐 크로바에 하시고 실제 거주는 지금 밑에 있는 숭어리샘 바꾼 아이파크나 뭐 둔산 엘리프나 뭐 이렇게 이편한 세상이나 이쪽으로 뭐 이렇게 거주 형태를 좀 바꾸시는 포지션을 잡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언젠가는 대전도 고칠 거고 울산도 고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울산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 게, 문수로 아이파크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조금 들어섰어요. 근데 여기는 세대수가 안 나오거든요. 이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쭤보시는데, 저는 이사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방도 결국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살아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울산에서는 지금 뭐 문수로 아이파크를 이길 곳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쪽을 뭐 킵하셔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방광역시 중에 끝까지 살아남을 한 곳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구의 규모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요, 300만이라는 인구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세종에 그렇게 도시 개발을 하고 막 그 관공서를 옮기고 해도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청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이었고 사람이 몰려 사는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구가 줄어들지만 300만을 유지하는 게 부산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320만 정도인데, 왜 부산이 전도 유망하냐라고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임장 다니면서 정말 깨달았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바닷가가 진짜 많아요. 뭐 거제도도 있고 통영도 있고 뭐 저기 여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천도 있고 속초, 강릉 많잖아요. 근데 전국에서 거주와 그 다음에 상업시설과 쇼핑과 그 다음에 경치, 경관 이런 걸 모두 누릴 수 있는 바다는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밖에 없어요. 다 주변에 실거주를 할 수 있고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모래사장에 맨발로 신발을 신고 물을 밟고 경치를 보고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천이 뭐 부산을 뛰어넘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드리면 인천은 바다에 들어가려면 산소통 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도의 한계가, 저는 예쁘게 바다를 바라볼 수 있지만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게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송도의 아파트들이 고점을 12억을 찍고 계속 막 반토막 까지 떨어진 이후에 실제로 막 가격 반등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경치적으로 바라보는 바다만 있을 뿐이지 실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부산은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달부터 부산의 대형 아파트들, 뭐 남천 서밋이나 뭐 센텀 로얄 이런 것들이 분양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부산의 분양가 자체 시장을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의 좋고 싫음은 뭐 논외니까 제쳐두고요. 부산 시장이 원래 분양이 막 잘 안 되던 시장이었는데 그런 신호탄이 쏘아졌다라는 건 외부 수요가 부산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신호탄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광역시 중에 뭐 투자를 해야 한다면 뭐 한 군데만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부산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이 있는 도시는 진짜 가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 5대 광역시 중에 젊은 사람이 제일 많은 도시가 울산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 100만급 도시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많은 도시가 저는 창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쪽에 이제 취업하고 생활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창원은 지금 대장 아파트가 한 12억 정도 하거든요. 84 기준으로. 그러면 인구가 마산, 창원, 진해 세 군데를 마창진을 합쳐서 이제 창원시라고 이제 개편을 해서 부르는 건데, 실제로 대장 지역을 이루고 있는 성산구 인구는 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30만 명밖에 없는 행정구역에서 아파트 값이 웬만한 막 광역시보다 비싸다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보다는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원에서 소득이나 뭐 소비 수준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생활 여건 자체가 충분하다는 거니까 저는 창원의 아파트 가격이 그 정도 하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예로 이제 울산도 이제 창원하고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제조업 도시인데 거기도 대장이 지금 뭐 한 10억에서 12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문수로 아이파크가 있는 그 옥동 주변 자체가 법조인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쾌적한 학군지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명문 학교가 많기 때문에 되게 명문 대학으로 보내는 진학률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자체가 형성이 돼서 가격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거품이다 아니다는 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게 거래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차이인 거지 거품이냐 아니냐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 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네. 저는 세종시를 여러 번 가봤는데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해하고 싶으시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맛집을 10군데씩 가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막 진짜 후기들이 많은 집 있잖아요. 한 군데만 가시면 돼요. 가서 어떤 사람들이 오시는지를 또 보는 거예요. 이제 커피숍에 오는 분들은 이제 진짜 이렇게 생활 여건 반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맛집으로 오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수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객단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여기가 앞으로 번화할 지역이구나 번성할 지역이 아니구나라는 걸 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세종 가서 정말 깜짝 놀랐던 맛집이 그 맛집 이렇게 리뷰를 봤는데 충남 순대라는 맛집이 있어요. 순대국밥집인데 제가 그때 임장을 2번째인가 갔을 때가 크리스마스 전후였거든요. 늦잠을 잘 거잖아요. 길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장을 하고 이제 부동산도 좀 들렀다가 이제 아파트 구경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정말 세종시 모든 사람이 그 국밥집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 대기표 50팀이 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크리스마스 연휴 때 50팀이 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족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근데 세종이 한계가 딱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그 도시의 확장성도 계속 커지지만 학원가나 중심 그 상권 자체가 딱 그 제일 비싼 동네 있죠. 나성 그 다음에 세로 뭐 이쪽 동네로 다 모여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도 이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요즘에 그 뉴스 기사에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누구보다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과 정보를 저희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빨리 얻는 분들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세종이 막 앞으로 너무 전도 유망하면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가지고 계셨는지 제가 다 잘 모르겠지만 세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주택이 세종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 관계된 모든 고위 그 관계자들이 세종에는 아무도 집을 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종에 천도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거는 저는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송도 이제 청라가 좀 도시의 모습이 되게 비슷한데요. 이게 참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도시를 만들 때 그 단지와 단지 사이 거리를 그렇게 안 크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뭐냐면 도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사람과 사람의 교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동네와 동네와의 교류가 생기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송도랑 청라는 그냥 기본 도로가 8차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단지에서 이쪽 단지로 아예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새 거일 때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이제 날가 가기 시작하고 연식이 차기 시작하면 도시 간의 교류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섞여야 예뻐지거든요. 근데 송도는 약간 색깔로 치면 너무 차가운 파란색 같은 느낌. 그래서 따뜻하지 않아서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직주 근접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안에 바이오 단지들이 대한민국을 막 전체 선도하는 기업이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인원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학교가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1번은 의대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학교를 보내는 건 또 비용상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소수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져야 가격이 올라가고 붐벼야지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송도 바다에서는 바닷가를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제 그 생활 환경을 공유할 수 없다. 이제 그게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분절성이 크고 바다를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아쉬운 도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래도 송도에 집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을 되게 지금 단순하게 본다면 뭐 기업도 있고 뭐 서울 근접 송도 나오고 하는 건데, 송도 말고도 대체지가 너무 많아요. 서울 주변에는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송도가 압도적인 뭐 그런 위치를 차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인천하고 송도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생활권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출퇴근이 안 돼요. 실제로 차나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미 출근하면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돌아다닐 때 실제로 숙박을 이제 시발점이 되는 시작점에서 하고 서울 핵심지까지 차로도 그 대중교통으로도 출퇴근을 다 해봤어요. 송도에서 광화문 가면요, 정말 막 지하철 타고 업무 시간에 맞춰서 9시 안에 출퇴근을 하려면 도대체 몇 시에 나가야 되는지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연계성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천하고 경기도 생활권에서 뭐 부천, 부평이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인천 송도 쪽은 그쪽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인구의 규모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뭐 저보고 만약에 부산하고 뭐 송도하고 어디 투자할래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부산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예. 입지를 모르면 내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입지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좋아할 것이냐 안 좋아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기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는 데뷔를 하고 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량이 쇠퇴하니까 이제 인기도 잃어가고 은퇴라는 시점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이상한 게, 주택시장은 이상한 게, 신축이었을 때도 비싼데 조금 연차가 지나가지고 선호도가 떨어지면은 보합을 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새거가 될 때쯤 가격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뭐 장미, 그 다음에 뭐 잠실주공 5단지나 뭐 그 외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 그 다음에 누구나 출퇴근이 가까운 곳, 그 다음에 누구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제가 강남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면, 이제 몸이 힘드니까 이제 다 돌아다니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잖아요. 그때 제가 숙소가 그 삼성동 쪽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지인을 만나서 이제 대치동 주변에서 이제 역삼하고 선릉막 그 사이에서 밥을 먹은 거예요. 너무 이제 밥도 많이 먹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뭐 이제 소주도 한 잔 먹고 힘들어서 좀 걸으려고 이제 대치동 학원가를 딱 갔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1시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키 작은 학생이, 조그만 어린 학생이 핫도그를 물고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호등에서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생, 삼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시간이 1시인데 왜 학생은 지금 길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선행 학습을 마치고 집을 가야 되는데 이 신호등을 건너서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1시인데 왜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 도시가 안전하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여건 자체가 갖추어져 있는 곳이 저는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진짜 겁먹지 않고 편히 다닐 수 있는 곳들, 그게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막 좋아해서 딸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임장, 부동산 공부라는 거는 이제 나만의 기준, 대신에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서 집을 사고 투자를 할 때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그래서 뭐 그런 과정이 부동산 투자의 일련적인 과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차가 넘어갈 때부터 가격을 아예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 그 약간 엑셀 파일처럼 이제 지역을 가본 것들이 늘어나고 환경을 보게 되면 대략 그 가격이 유추가 됩니다. 아, 여기가 제일 이 동네에서, 이 구역에서, 이 광역시에서 제일 좋은 곳이겠구나. 아, 이 정도 사람이 모여있고 이 정도 학원가가 있고 이 정도 상업시설이 있으면 이 정도 가격은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핸드폰 어플이나 뭐 부동산 관련된 사이트들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가격에다가 환경을 입히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은 몰라도 돼요. 지역의 가치를 안다라는 거, 이거를 받아줄 사람이 있느냐, 선호하는 사람이 있느냐인데, 이게 정말 아는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서울 기준으로 들게요. 서울에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 인구가 많으니까 1기 신도시 서울 분들은 가실 필요 없고요. 25개구를 다 그냥 가보세요. 차로.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 차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돌면은 사주니까 한 6개월이면 도시겠네요. 그죠? 그냥 쓱 차로 돌아보시면 이게 왜 이 가격인지가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가격과 지역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요. 그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분위기. 강남이 왜 40억인지 50억인지를 분위기를 보고 깨달으셔야지 뭐 이게 거품이네 아니네 뭐 사야 되네 말아야 되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봐야 되는 건 일단 1등부터 꼴등까지 역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제일 비싼 것부터 제일 싼 것까지를 보시면서 지역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하나하나의 개별성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쉽게 예를 들면 그냥 강남구로 예를 들게요. 압구정 현대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권을 보시고요. 그냥 청담동으로 넘어가세요. 그럼 청담동에 있는 환경을 보신 다음에 아파트를 들어가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명품거리나 이런 주변 환경을 보시고요. 거기서 삼성동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신사랑 노년 쪽으로 쭉 가셔가지고 바로 내려오시면 도곡이거든요. 그럼 도곡에서 대치 역삼 갔다가 수서랑 이런 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환경과 주변 모습들이 바뀌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뭐 아파트 단지 하나를 들어가서 뭐 주차된 외제차가 몇 대고 막 지하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 판단을 한다는 건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을 보는 거지 뭐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유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동네가 저는 삼성동인데요. 지금 코엑스 앞으로 해가지고 지하차도랑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완성이 되면 그 코엑스랑 삼성역 주변으로 차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거기 공원이 생기면 어디가 수혜를 받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봉은사랑 그 봉은사 옆쪽으로 있는 아파트들이 수혜를 엄청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차가 안 다니고 전체 공원을 누리면서 그 일대가 다 쾌적해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강남구에서 지금 흔히 말해서 조금 숨겨진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삼성동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밖을 나가셔가지고요. 내 눈으로 보는 그 각도 화각과 카메라 영상으로 보는 화각을 비교해 보시면 절반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임장을 할 수 있고 로드뷰를 보고 지역을 판단할 수 있으면 아마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만드는 분들이 제일 부자 될 거예요. 그분들은 맨날 그 컴퓨터 화면 틀어놓고 지도 만드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는 건, 부동산 가치를 안다라는 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내 눈으로 본 거를 내 머리로 판단을 하고 그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지, 뭐 로드뷰를 보고 지도를 보고 영상을 보고 나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 잃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밖에 나가셔서 내 눈으로 찍는 각도와 핸드폰으로 찍는 각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시면 바로 확연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대구를 가면 도대체 이 아파트가 왜 비싼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구의 대장 아파트가 범어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 4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막 부동산 강의를 해주는데 보면 뭐 지방은 뭐 700세대 이상을 봐라, 뭐 이렇게 돼 있는 뭐 평지를 봐야 한다 이런 건데 범어 힐스테이트 주변이 다 언덕이에요. 그리고 세대수도 작고. 근데 그 친구가 막 15억씩 하거든요. 그 이유를 알려면 환경을 알아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로 대장하는 아파트가 뭐 평형대도 다양하지 않고 이제 그 위치가 완전 핵심지에 딱 붙어 있고 이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리 봐야 되는 것들은 있는데 이제 또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저희가 책에 써놨으니까 책으로 보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무조건 기준을 세우고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조금 돌아보시다 보면 내 눈으로 느껴지는 그런 직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지, 자꾸 뭐 부동산에 정답을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세상 만사에 사는 게 정답이 없는데 부동산이라고 어떤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는 건데, 제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동산 투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억으로 할 수 있다, 뭐 소액으로 수십억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빚이 많았는데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는데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뭐 아파트를 수백 채 받았다. 여러분들께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길바닥에 썼던 돈을 이제 투자한 거죠. 투자한 돈을 이제 회수도 해야 되고, 이제 저희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으려고 이제 책도 쓰고 이제 대중 강의 시장으로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돈을 많이 버셔서 100억, 200억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뭐 지방에 있는 모텔을 운영을 해서 한 달에 순수익이 3천만 원씩 남는데요. 다 비용을 상계하고. 그러면 3개월이면 내 원금을 회수하잖아요. 그러고 남은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수익을 쌓아가면 그런 모텔, 숙박업소, 상업시설을 수백 개를 돌릴 수 있으면 이분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될까요? 근데 이 노하우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노하우를 100만 원, 200만 원에 알려주실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제 말을 되게 공감하실 텐데, 유명한 식당에 가서 3개월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그 음식을 만드는 비법을 배우는데 작게는 한 1,500만 원에서 좀 많게는 3, 4천만 원씩 주고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밥 한 그릇, 칼국수 한 그릇 만드는 것도 3천만 원, 4천만 원씩 주고 배우는 게 세상의 일인데, 와, 한 달에 순수익 3천만 원 넘게 나는 일을 단돈 50만 원, 100만 원에 가르쳐 준다고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맞다면 그 사람 강의를 듣고 1년 만에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법 같은 자꾸 투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100% 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느낀 것만 믿어야지 자꾸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시는 거 있잖아요. 송도에 투자하신 분도 아마 그런 마음에 투자하시지 않았을까요? 지금 호갱노노 가셔가지고 그 송도에 12억 했던 아파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갑자기 단기간에 실거래가가 몇 개를 찍으면서 올라간 걸 보이실 거예요. 12억 찍은 분이 딱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찍고 난 이후에 바로 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분은 못 파시거든요. 원금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6억이 한 1, 2년 만에 날아간 거예요. 그럼 1년에 3억씩 까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그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눈앞에서 그 돈을 다 날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유튜브에서 뭐 마법과 같은 투자가 있다, 막 폭락한다, 뭐 멸망한다, 이런 것들은 거르셨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은 아직 너무 살만한 도시고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틀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의 가치를 이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을 걸러야 되냐면, 내가 상담받는 사람의 이름이 그냥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양력을 검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책을 썼고 이제 몇 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나왔고 어떠한 양력을 갖고 있고를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 유튜브에 옛날 영상 다 뜨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 데뷔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빌라를 추천했는데 5년 뒤에는 아파트를 추천했다가 또 그 3년 뒤에는 상가를 추천했다가 다시 뭐 토지를 추천한다든지 뭐 이렇게 논조가 바뀌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거르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10년 전에도 아파트, 5년 전에도 아파트, 지금도 아파트, 이런 분은 믿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왜 아파트는 되고 상가는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상가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실제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상가 전문가 중에 이제 옥탑방 보보스라고 하셨던 김종률 대표님, 그분은 진짜 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 인간의 영역이 아니세요. 원래부터 그 리테일 쪽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은 신계죠, 신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능하신데, 일반인들이 상가 낙찰을 받아서 막 투자로 떼돈을 벌겠다? 어렵죠. 왜? 쿠팡 때문에. 왜냐면 온라인 유통을 하는 쿠팡이 이미 신세계랑 롯데보다 큰 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쿠팡이 아무리 커져도 사람이 텐트에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캠핑 영상이 많아지고 막 비 맞고 막 텐트 치고 해도 결국 사람은 따뜻한 물이 나오고 안락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파트 시장이 전도 유망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막 최근에 사라졌다가 막 복귀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시더라고요. 논조를 또 바꿔가지고.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거르셔야 돼요. 그리고 찍어주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이렇게 가격대나 이런 것들을 추려주게 되면은 찍어주는 건 가능한데,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막 좋은데 아니고 막 외곽에 막 지방 핵심 도시에 뭐 외부의 택지를 개발하는데 뭐 그걸 투자해야 된다, 이런 분들 다 걸러야 돼요. 지방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 투자하면 필패예요, 필패. 그리고 뭐 이제
경기도도 막 외곽 추천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안 돼요. 어떤 분들을 믿어야 되냐면 논조도 같은데 핵심지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인사이트를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던 분이 좀 대중적인 분 중에 부룡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항상 이 논조가 되게 차분하시고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들을 좀 복합해서 보시게 되면 어떤 분이 진짜고 아닌지 걸러지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뭐 비용을 조금 내고 상담을 받으시는 건 저는 때에 따라서는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네. 검증된 분들에 한해서. 네. 저평가된 아파트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래도 저희 블로그에도 많이 썼는데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수 있는 분들은 되게 복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울산에 가면 세양청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한 평당 1,000만 원에서 뭐 한 1,200 정도? 그럼 20평대 아파트를 한 2억에서 3억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럼 울산에서 대기업 근무하는 친구가 신용대출 좀 받고 예를 들어 주담대를 받으면 3억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도 할 수 있고 아기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친구가 집에 깔고 들어가는 돈 자체가 자기 급여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아껴 쓰면서 돈을 모아서 그 씨드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아니면 서울에 경기도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가능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월세를 살아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서울은 이미 핵심지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는? 그럼 결혼해서도 계속 원룸 살고 막 애기도 원룸에서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주 근접에 대한 분리가 생겨야 되는데 서울은 사실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게 지금 뭐 전세 대출 문제나 여러 가지 뭐 대출 제한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막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게 되니까 쾌적한 곳을 찾다 보면 다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는 그 자기 개발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진짜 단돈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부부가 각자 100만 원이 올라가면 200만 원이 되는 거고, 또 뭐 아니면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이직을 하게 되면 뭐 연봉이 더 많이 뛰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내가 조금 벌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똑같습니다. 항상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들고 가야 되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니면 확신이 안 드니까 이제 항상 하시는 건데, 이 명제는 10년 뒤에도 똑같을 것 같고요. 20년 뒤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요. 오늘도 저희 쪽에 이제 전화가 오신 분이 오전에 현금이 3억 있대요. 근데 대출을 15억 받아서 집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메일로만 온 거예요. 현금 3억 들고 있는데 18억짜리 집을 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죠? 대답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알고 보니까 부부가 다 전문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억을 풀로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직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별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 따라 틀린 것 같고요.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전문직 분들은 15억 대출이 가능하니까 사도 되겠죠. 근데 일반인이 15억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은 15억짜리 집, 뭐 18억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수준에 맞는 집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서울 사니까 나도 서울 따라갈래. 근데 내 돈으로는 좋은 거 못 사니까 서울에 이상한 거라도 사서 서울에 점 찍을래. 이런 건 안 돼요. 차라리 지금 지방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시대가 조금 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압구정, 아까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지역에 그냥 실거주 하시면서 생활 여건을 누리시면 걔네들이 알아서 자산 상승이 되는 거고, 또 그동안에 대출금을 갚아가시면서 이제 빚이 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또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생각하시면 되지. 1년 만에 부자가 돼야 되고 2년 만에 부자가 돼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내 생활의 만족과 자산의 상승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부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최근에 감동을 받았던 게 경기도 쪽에 사는 그 아기를 키우는 부부였는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서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전화로만.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잘못한 걸 깨닫고 나서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돈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집값도 떨어졌고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복귀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막 집을 팔고 패닉 바잉이 오고 아니면 막 팔고 나서 다시 무주택자가 되고 막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이분은 뭐 내가 뭐 급여도 작고 아이도 키우고 있고 뭐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번에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는지를 되게 구석구석 이렇게 세부적으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진짜 시간이 안 아까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취해야 되는 부동산에 대한 스탠스가 아까 지금 앞에 얘기한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실패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손흥민이 될 수 없고 뭐 박지성이 될 수 없고 뭐 서장훈 선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지부터 보시게 되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도 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가진 게 없다면 뭐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자든 일반인이든 뭐 조금 돈이 없는 사람이든 다 시간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두고 견디면 그게 언젠가는 보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꼭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 도시들 아니면 뭐 60만이 안 되는 도시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을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창원, 천안, 청주, 전주급 정도는 살아남을 거예요. 지방 도시 중에서. 광역시를 제외하고. 왜냐면 실제로 가보면 되게 쾌적하고 살기 좋아요. 그리고 산업 기반이나 그런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유지나요.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이 도시보다 체력이 떨어지는 곳들은 사라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순간 돈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광역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곽에 있는 거 있잖아요. 특히 뭐 울산은 뭐 동구나 저 북구 외곽 뭐 이런 거나 울주 쪽은 손대면 그냥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울산 남구, 그 다음에 부산은 수영구 해운대구, 뭐 광주도 남구가 봉선동이니까 남구, 그 다음에 대전도 이제 둔산동이 서구니까 서구, 그 다음에 대구는 수성구랑 중구 핵심지 정도? 네, 그런 생활 편의성과 학군 접근성이 나와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고, 그 외에는 이제 촉수하면 돈을 잃는다. 왜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서울도 똑같아요. 너무 외곽, 예를 들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이제 하이라이트로 찾아보시게 되면 그 3남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택시비 아끼려고 막 같이 퇴근하고 그 다음에 회식하다가 막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리에 있는 곳들은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못 받쳐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접근성이 나오고 편의시설이 있는 곳들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 인구가 줄어들어도 그 지역에 대한 수요는 식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잘 선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거 사놓고요.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메뚜기가 아닌 이상 철마다 이사를 다닐 수가 없고요. 가족을 키우고 있는데 투자와 실거주를 하는 게 그게 일반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단 그걸 좋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좋은 걸 선택하기 전에 그냥 좀 공부를 해서 좋은 데다가 잘 사놓는 눈은 키워야 되는 것 같고요.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모든 신경을 부동산에 쏟지 마시고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투자를 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자산을 늘리는데 뜻이 있는 분들은 그 개인의 소비나 아니면 그런 개인의 생활 편의성,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에너지를 줄이시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향에 맞춰서 조금 시간과 노력을 쏟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확신이 드는, 그 다음에 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좀 능동적인 투자를 해야지 자꾸 막 뭐 방송, 그 다음에 언론,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휩쓸려서 하는 거는 결국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투자를 하시고 시간을 기다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에서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